파운더리에서 TSMC를 앞선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에 1위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HBM의 수요하고 SSD가 수요가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요 수요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될 거로 일단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에 TSMC 실적,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쫙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실적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거는 52%가 AI 반도체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를. 그동안은 TSMC의 가장 큰 1고객이 애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얘기는 제1고객이 이제 엔비디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엔비디아 영향력, 그다음 엔비디아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검의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엔비디아에서 수주 물량이 뚝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당장은 이제 이 어쨌든 고마진의 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TSMC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할 것 같긴 해요. 본인도 만약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한 수주를 잡으려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TSMC를 대체할 만한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HBM 쪽에서도 SK 하이닉스 대체할 만한 대항마가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삼각현대에 대한 유대감과 파트너십이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서 이게 최소한 올 연말까지 큰 균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이제 5세대 제품을 납품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이런 현재 이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입장, 그다음에 TSMC 입장에서도 특정 기업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고객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티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TSMC 실적만 놓고 본다면 AI로 발생하는 것이 마진이 또 높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코어스 칩 시스템 자체가 단일한 설계 칩만 만들어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최종 제품을 만들어주는 수준의 패키지다 보니까 TSMC가 가져가는 마진이 굉장히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제품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의 실적이 굉장히 유리해서 당분간은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라 보고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TSMC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실적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우리 삼성전자에서 그 몇 년 전에 그 비전 발표할 때 2030년까지 엔비디아를 좀 잡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파운드리에서 그 목표는 이미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TSMC의 영향력, 기술력, 자금력, 이 투자 규모 자체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걸 발표하고 또 정부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과 카피하다시피 발표를 했잖아요. 똑같은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이제 그 기대치 자체가 물론 언젠간 될 수도 있지만 2030년 못 본 거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었고 일단은 그때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도 1등을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파운더리가 그중에 하나가 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CPU라든지 AI 칩 같은 본인들이 직접 설계한 칩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리에서 1위하는 거는 비메모리 1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내 브랜드로 나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청 업체일 그렇죠. 거라서 아무리 TSMC가 시장 점유율을 뭐 55%, 60%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 아니거든요. TSMC는 반도체 순위를 먹이면 아예 빠져요. 리스트에서 매출 순위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그 제품이 다 퀄컴으로 엔비디아로 뭐 이런 식으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쪽 기업의 실적이 잡히는 거지 TSMC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메이드를 하긴 하지만 브랜드로 최종 제품에는 다 메이드인 다른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는 거라서 애플이 들어가는 거고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고 뭐 퀄컴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단지 파운더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인텔과 같은 칩을 만들고 어떤 엔비디아 같은 칩을 만들 역량은 안 되다 보니
그런 메모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쨌든 파운드를 하다 보면 설계를 받아 보면은 뜯어볼 수 있잖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에서도 반도체 메모리뿐만 아닌 제품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효과로서 쓰는 파운더리지 파운더리에서 TSMC를 앞선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에 이루어야 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거는 징검다리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징검다리가 아닌 메인 칩에서의 그런 삼성전자가 그 비전을 발표했을 4,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었느냐? 사실상 없죠. 오히려 그 굵직한 고객들이 오히려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럼 도대체 그 뭐 여러 가지 그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뭐 대만의 분쟁 이런 공포심으로 그 고객사를 다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확 밀어줄 거야라는 생각도 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결국은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결국 경쟁자로 보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이것이 약점인 건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과연 TSMC가 삼성전자를 파운드의 경쟁자로 생각을 할까부터 퀘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는 내려다볼 것 같은데요. 이제는이 아니라 사실상 TSMC가 삼성전자 경쟁자로 생각해본 적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원래 삼성전자 파운더리 점유율이 한 5% 6% 정도였어요. 2위 업체는 오히려 UMC였었고 글로벌 파운더리가 3위였었고 삼성전자는 그 밑에 4위, 5위, 6위권에 있었었고 반짝 10%가 넘어서기 시작했던 것들은 최근에 3, 4년의 일인데 그게 이제 일부 퀄컴 칩을 대규모로 수주를 하면서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 16% 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장밋빛 기대치가 나왔는데 그 퀄컴 수주 다시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10%로 떨어졌죠. 네. 그 퀄컴을 대체할 만한 고객이 못 잡았죠. 현재 10% 유지하는 것만 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5%에서. 그러면 10%에서 이전에 16% 이거는 사실은 대형 고객이 물량을 확 주기 전에는 달성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작은 고객들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물량에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퀄컴의 동향을 보면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에 관련된 메시지는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TSMC하고의 연관성 그 다음에 오히려 미국 정부의 약간 모종의 압력이 있다면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이 오히려 좀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죠. 인텔의 기술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양산 레벨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공급망을 미국 내에 주겠다. 그다음에 자국 업체들끼리 협력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들어갈 사실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면은 갑자기 다시 16%, 17%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녹록지는 않다. 그런 상황에서 55%, 57%,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TSMC 입장에서 별로 긴장을 안 할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2위, 3위 업체들이 본인들 경쟁에 대해서 됐다 그냥 선언을 하는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호가 그렇죠. 우리 저 1등 따라잡자. 근데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파운드리가 됐든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 됐든 뭔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파운더를 잘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근데 들어보면 거의 8, 90%의 의견이 같아요. 일단은 디램 낸드를 만드는 산업과 파운더리는 같은 반도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여 있지만 전혀 다른 산업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잘 만드는 현대차가 휴대폰을 잘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다. 근데 그냥 같은 반도체니까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접근 자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자, 자동차를 잘 만들려면 지금 뭐 전기차로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전통적인 측면을 보면은 엔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연기관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철강 구조 강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휴대폰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모바일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휴대폰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왜 자동차도 반도체 들어가잖아. 반도체도 요즘은 뭐 OTT 해가지고 뭐 모든 서버일이 모바일로 되는데 OTA 서비스 우리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 네. 그 정도 가지고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휴대폰과 어떤 모바일 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그 이해도는 파운드리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내부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이해도 높아지냐라는 게 이제 궁금한데 물론 삼성전자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도 많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일반적인 시청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 본인들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은 일단 파운더리는 수주 산업이다. 네. 디램이나 낸드는 일반 제조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쨌든 일단 식료품이나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낸드나 디램은 그냥 내가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 진열해버리면 돼요. 이마트에 잔뜩 진열해놓고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을 조금 낮춰버리면 팔려요. 그냥 골라 사면 돼요. 똑같은 규격에서 A사를 살까 B사를 살까에서 선택의 문제니까 잘 만들고 싸면 됩니다. 그런데 파운더리는 수주 산업이에요. 먼저 고객의 의뢰를 해야지 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거고 먼저 고객의 의뢰를 해야지 공장을 증설을 해요. 여기에서 장점 하나는 디램이나 낸드 같은 급격한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쌓일 우려가 크지 않아요. 수주를 먼저 받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갑자기 재고가 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네. 이미 1년치, 2년치 수주를 받고 거기에 맞춰 증설을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나 재고에 대한 우려가 디램이나 낸드보다 훨씬 적다. 이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일단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주를 받는데 만들어 놓고 파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고객을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스펙을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수주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영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옛날엔 갑이었죠. 야, 나 만들었어. 야, 비교해봐. 마이크론 거랑 잽이 안 되지? 살려면 살고 말려면 내 거 살려면 마이크론보다 20%더 비싸게 줘야 돼. 이거였잖아요. 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수주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의리대하는 거죠. 고객한테 먼저 와서 너네 뭐가 필요하니?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한 우리가 모디파이 할 수 있고 너네가 원하는 거를 엔지니어와 코업을 통해 맞춰서 내가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여지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삐걱대기 시작하는 건데 이전에 갑으로서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젠 철저하게 을로 가야 된다는 상황인 그렇죠.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라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압력 기술력 3나노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고객을 확보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수주 산업은 A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기존에 어떤 기성품을 만들어 파는 거는 별로 페일이 날 가능성이 많지가 않고 그냥 갖다 꽂으면 대부분 동작을 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칩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일단 본인의 아까 칩이 들어가죠. GPU 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텔의 CP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칩셋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TSMC가 해주는데 전체 종합 인티그레이션에서의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일 칩에서는 잘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칩 메이커들의 테스트들이 칩 위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패키지 위주의 칩들은 고객들이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걸 고객에 맡겨서는 수주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정도 칩셋에도 돌아가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성능을 테스트를 해줘주고 가야지 거기서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퀄 테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챌린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얘기냐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칩 통과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단일 칩에서도 잘 했었던 것을 동일한 테스트 해서 보냈는데 전체 칩셋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도 과거에 걸어오지 않았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TSMC가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 부분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게 콜테스트가 더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파운더리를 대해 잘하려면 많은 부분에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에요. 인센티브 시스템. 사업부별로 돈을 많이 번 곳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보너스 나온 거저 메모리 사업부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 것 이번에 같은데. 지금 디램 사업에 75% 준다고 하잖아요. DS 솔루션. 근데 파운더리 적자 냈거든요.
그럼 없어요. 아 없어요? 좀 주는 것 같은데. 뭐 줘봤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자를 냈으니까 기본적으로 적게 적자를 났기 주지.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똑똑한 인재들이 파운드리에 가려고 할까? 그렇다 그쪽에 연봉을 더 높게 줄 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우수한 인력은 다른 DS 솔루션으로 가거나 경쟁사로 가버리죠.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가 파운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느 하나도 단시간 안에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의 비전은 처음부터 저는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 그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또 믿는 투자자들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이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TSMC처럼 이 파운드리 이쪽을 통해서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분들도 참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모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삼성 반도체를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따로 분사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딜레마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종합 전자 회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DS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MX 부문이 있고 뭐 요즘 이제 뭐 DX라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부문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DS 부문 내에서도 지금 메모리가 있고 파운더리가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IC가 또 있고 이거를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점은 어느 한쪽에 돈을 못 벌 때 이쪽에 있는 돈이 있으니까 여전히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고 회사 전체로 보면 적자가 안 나요. 흑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장점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돈을 잘 벌 때로 해보면은 불만이 많아지죠. 돈 잘 버는 사업부에서. 그냥 또 하나 파운더리는 약간 그 신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객들의 크레딧 그렇죠.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게 나와 이 부분에서는 경쟁자인데 이 부분에서는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얘네 같은 회사인데 이거 정보가 새나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최소한 파운더리라도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파운더리 돈을 못 버는데 그렇죠. 떼어놓으면은 독립 채산이 안 될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DS 부분을 따로 떼어내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생겨요. 이게 모바일 부분하고 반도체 부분하고 사이클만 엇갈리는데 여기까지 서로의 버팀돌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한쪽이 안 좋을 때 특히 작년 반도체 쪽에서만 16조 적자 날 때 모바일 쪽에서 나름대로 캐시 역할을 해주고 반대일 때가 있는데 이게 단절되는 순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게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도 힘든데 여기에 또 인텔이 뛰어들면서 또 그 도전장을 냈단 말이죠. 인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미국 정부가 밀어줘서 상당히 비약적인 성장을 하지 않겠냐 경계심을 가졌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도 또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창한 비전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한 곳이 두 군데 이제 인텔하고 라피더스잖아요. 네. 미국과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좀 밀어주고 싶어하는. 근데 어쨌든 로드맵만 놓고 보면은 두 회사 로드맵을 다 성공하면 엄청난 실력자가 그렇죠. 탄생을 하는 건데, 근데 과연 이제 그게 달성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것. 그 로드맵이 이제 2025년과 2027년 사이에 이제 사실은 판가름이 나요. 네. 과연 본인들의 거창한 비전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여지까지 반도체에서 조금 많이 밀리고 있었던 미국과 일본이 다시금 무대의 중앙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성공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죠. 초기이고 아직까지만 놓고 보면은 딱히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객관적인 시각인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라피더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사실은 그 업에서 상당한 실력 가졌던 기업들이 있고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그 본토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이 투입되고 하면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경쟁자들은 얼마나 맷집이 강해졌을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를 다 겪으면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뛰어넘을 만큼의 실력 갖추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은 객관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여부는 1년 정도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과연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기대와 도전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이 AI라는 이 새로운 또 어떤 수요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 증가 폭도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진짜 사이클이 왔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큰 어떤 그 메모리까지 포함되는 반도체의 큰 성장 사이클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1, 2년 정도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요. 그 후에도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17년도에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엄청난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곧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주체들은 사실은 플랫폼 업체들이잖아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베타, 뭐 구글 이런 데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일시적인 투자를 하긴 하죠. 한 2년 정도는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본인들도 어쨌든 매출과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근데 주춤한다. 그러면 그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현재 것도 100%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최소한 1, 2년을 보는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체 볼륨이 증가는 안 하더라도 전환 수요는 존재를 해요. 우리가 휴대폰이나 자동차 교체 주기에는 어차피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2년 주기라든지. 지금은 그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 2년 정도는 데이터 센터발 AI 수요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관되어 있는 뭐 서버용 D램, 서버용 SSD 램 같은 것, SSD 같은 것이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그냥 보입니다. 바로 최근에 2분기 쪽에서 가격에 이제 섹터별로 어느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보면은 PC나 모바일 쪽은 이제 확실히 주춤하기 시작하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은 좀 더 강한데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SSD예요. 가격 강세가. SSD. 결국에는 지금 SSD가 왜 하냐? 결국은 데이터 센터 교체 수기가 SSD는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SD가 가장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보여져서 이 수요가 확실하게 있구나.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로 교체하는 수요가 HBM의 수요하고 SSD가 수요가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요 수요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될 거로 일단 저는 보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AI와 연관돼 있는 수요의 폭발이 맞는데 이게 계속되는 보장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딱히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을 좀 지연시키거나 둔화시키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로 그쪽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마냥 성장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짧게 1, 2년 정도는 영향이 있겠다. 근데 이것이 뭐 반도체 시장의 어쨌든 비트 그로스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1, 2년 정도는 더 이 성장세가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모른다.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B2C로 연결되는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 AI를 활용한 그렇죠. 그것이 섹터가 어디게 될지 모르겠어요. 법률이 될지 바이오가 될지 뭐 아니면 헬스케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생기면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그쪽에 딱히 고객들이 그래서 새로운 단말, 새로운 서비스의 가입에 대한 구독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생길 만한 최종 B2C 쪽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관련된 소부장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주환 애널리스트,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